자,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깍지 한번 끼실까요? 쭉 올리겠습니다. 자, 오른쪽 가겠습니다. 자, 왼쪽 가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게 시험을 보시면서 계속 느끼셨을 거지만은 완전히 야, 이거 달달 외운 데서 나왔다. 이런 걸 기대하지 마세요. 앞으로 공부를 엄청 많이 해도 문제는 반은 모르고 반은 한번 해볼 만하다. 요 정도 수준이고요. 그 반도 제대로 쓰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 어떻게 해요? 항상 새롭고 어려워요.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어떻게 풀어야 될 건가 하는, 어떻게 학습해야 될 건가 하는 걸 보시면 분류하고 연습은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 2시부터 문제를 우리 이제 풀 거죠. 문제를 풀 건데 오늘 본 강의를 들으실 분들은 2시부터 들으시고요. 오늘 문제를 푸실 분들은 문제를 하고 이제 강의 끝난 다음에 본 강의 끝난 다음에 바로 문제 풀이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매주마다 시험을 앞으로 이제 이렇게 볼 거고요. 기출반이나 이런 거 다른 것들 공부 안 하시고 바로 여기만 해서 끝내고 시험에 합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험 보실 때 손 많이 아프셨나요? 예, 손 많이 아프시나요? 이게 이제 보통 손 쓰시면은 힘이 많이 들어가면 그렇거든요. 일부러 이제 살살 쓰셔야 돼요. 손 너무 아프셔서 못 쓰시겠다는 분 있나요? 한 명도 없으신가요? 아프신 분이요? 예, 제가 그 보형 물질 하나 드릴게요. 예, 요거 인터넷에서 제가 산 건데 이거 선전하는 거 아니에요. 사지 마세요. 이거 호불호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해보려고 하나 산 건데 요거 좀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가져가세요. 이게 인터넷에서 별도로 사야 되는데 사지 마세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호불호가 있다고 했어요. 이거는 쓰는 방법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끼워서 하세요. 이게 지금 2개 더 있거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 나가볼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그 문제를 보시면 다음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아스팔트의 스티프니스. 이거는 상당히 쉬운 문제예요. 아스팔트의 이런 얘기하면 짜증나죠? 너나 쉽지. 근데 이제 듣고 보면은 쉬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스팔트의 스티프니스가 아스팔트의 강성이에요. 강성. 강도하고 강성하고 뭔 차이라고 했죠? 강도는 파괴에 저항하는 성질이고요. 강성은요, 변형에 저항하는 성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변형에 저항하는 성질, 성질이에요. 저항하는 성질. 자, 그러면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얘는 2가지만 나오면 돼요. 강성이 저하됐을 때 문제점이 뭐고요? 강성을 증진시키는 방안이 뭐냐? 이 2가지만 알면 돼요. 강성이 저하되는 원인, 저하되는 현상 3가지가 뭐가 있죠? 러팅, 콜루게이션, 뭐예요? 또 하나? 시어빙. 러팅만 알면 돼요. 소성 변형만. 지금 이거 소성 변형 얘기예요. 아스팔트의 스티프니스가 저하될 때 문제점이 뭐예요? 그게 소성 변형이거든요. 그러면 아스팔트의 강성을 증진하는 대책은 뭐예요? 그거 소성 변형 대책이에요. 결국 강성이라는 건 뭐냐면 변형에 대한 저항성인데 변형이 저항성이 떨어지면 뭐가 생겨요? 소성 변형이 생기고, 그럼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스팔트 강성의 정의, 아스팔트 강성 부정 시에 문제 유형, 시어빙, 콜루게이션, 러팅 이런 거 쓰고요. 그 다음에 아스팔트 강성의 평가 방법 쓸까요? 평가 방법은 뭐냐면 마샬 정도 시험이 있어요. 마샬 정도 시험은 크게 이제 2가지가 있잖아요. 흐름값하고 안정도. 안정도가 강도고요. 흐름값이 변형이에요. 그거 더 이상 깊게 안 가는 걸로. 그럼 평가 방법은 마샬 정도 시험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강성 증진 대책이 나와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이 강성에 부족해서 생기는 파손 유형하고요. 강성 증진 대책만 제대로 나오면 붙어요. 이른바 뭐냐면 소성 변형 원인하고 대책만 제대로 써도 붙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소성 변형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 문제에 대한 걸 핵심을 간파를 못하고 강성이 뭐냐? 거기에 빠지시면 이제 답이 없어요. 그리고 어디 책이나 이런 데를 찾아보세요. 강성에 대해서 크게 제대로 나온 책이나 있나? 결국 우리가 이런 문제가 나오면 뭐하냐면 이걸 왜 하느냐 하는 거예요. 강성을 왜요? 강성이 부족 시에 소성 변형이 일어나고요. 강성 증진 대책이 필요하거든요. 그 평가 방법은 마샬 정도 시험이고요. 이게 다예요. 그럼 별것도 아니죠. 우리는 이걸 어떻게 풀었다? 소성 변형 원인과 대책에서 소성 변형 3가지 시어빙, 러팅, 콜루게이션 이거 맨날 했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강성 증진 대책은 재료 배합 시공, 유지 관리까지 나와서 예방적 유지 보수까지 나오면 얼마나 더 좋아요? 근데 요거가 나오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강성 증진 대책이 제대로 나와야지 붙어요.
맞나요? 그래서 별것도 아니에요. 그럼 문제를 보시면은 야 이번에 이거 너무 어렵다. 어렵긴 뭘 어려워요. 항상 이런 거 나오면 뭐예요? 과다시, 과소시의 문제점과 대책 쓰자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어떤 지수나 이런 거 나오면 뭐예요? 과다시에, 과소시에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 세우면 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안밀계수 하면 뭐예요? 안밀계수가 큰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좋은 거예요? 작은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안밀계수를 높여야 돼요? 낮춰야 돼요? 그것만 하면 되잖아요. 과인간극수합 하면 어떻게 해요? 과인간극수합이 높아야 좋은 거예요? 낮아야지 좋은 거예요? 그럼 높을 때 어떤 문제죠? 액상화? 그럼 대책 세우세요.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오면 뭐냐면 이게 높을 때, 낮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고 거기에 대한 증진 대책이나 저감 대책 쓰시면 끝이에요. 굉장히 쉬워요. 결국은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배운 거예요. 근데 이런 트레이닝이 안 되고 그냥 시험장에 가시면 어떻게 해요? 내가 외운 거 안 나왔잖아. 이번에 왜 찍어준 거 하나도 안 나와요? 뭘 안 나와요? 맨날 푸는 건데. 결국 강성이 그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본 강의 때도 이게 뭐예요? 맨날 이런 거 하잖아요. 강성과 강도의 차이점이 뭐죠? 강도는 변형에 대한 저항성이고 강도는 파괴에 대한 저항성이고 강성은 변형에 대한 저항성이라고 매번 얘기했을걸요 아마? 그럼 아스팔트에서의 변형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변형. 별것도 아니죠. 예, 그렇다. 예, 큰 뭐 어려움도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사장기역 케이블에 대한 형상에 따른 분류. 이런 거는 실은 형상에 따른 분류를 하나뿐이 모른다. 그러면은 사장기역 케이블 시공시 주의사항 써도 해볼 만해요.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사장기역 케이블. 일단은 형상에 따른 분류. 이게 뭔가 있죠? 형상도 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단면도 형상이고요. 배치도 형상이에요. 즉 이게 이제 주탑이 이렇게 있으면 자 이런 식으로 한 군데 몰빵으로 이렇게 돼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거죠. 뭐예요? 방사형. 예. 그 다음에 얘가 이 주두부에 있는 게 아니라 밑으로 쭉 주탑이 있으면은 밑으로 점점점 내려가면서 퍼지는 거. 이거는 뭐예요? 예, 팬형. 점점 내려가면서 퍼지는 거. 완전히 이게 각각 평행하게 이렇게 내려가는 거. 이건 뭐예요? 예, 평행형.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이제 그 팬형이라 이거는 이제 부채꼴 모양의 팬형이라고 하고요. 얘는 이제 하프형 또는 평행형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것도 있고요. 케이블 형상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와이어가 있잖아요. 와이어가 있고 그 다음에 스트랜드가 있고 케이블이 있잖아요. 근데 스트랜드가 이런 식으로 평행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요. 나선으로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예. 이걸 뭐라고 한다? 패러렐. 얘를 헬리컬. 예. 락트 코일도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얘가 서로 그 케이블이 묶여 있어요. 요철로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시면은 얘는 형상이 단면 형상이나 횡단면 형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 배치 형상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돼요. 근데 나는 모르겠다. 평행형하고 어떤 방사형뿐이 모른다. 써도 돼요. 전혀 문제 없어요. 나는 나선형하고 평행형뿐이 모른다. 이거 써도 돼요. 아니면 나 모르겠다. 그냥 와이어가 이렇게 있어 와이어로 하고요. 이거 스트랜드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게 두 가지 썼다. 이것도 괜찮아요. 전혀 문제 없어요.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케이블에 대한 형상 분류하고 특징 비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공시 주의사항 쓰면 되거든요. 뭐 대단한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게 시공할 때 정말 주의해야 될 건가요? 장력 관리, 캠버 관리요? 장력하고 캠버는 같이 움직이거든요. 장력이 세면 캠버가 올라가는 거고요. 장력이 느슨하면 캠버가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력 또는 캠버 관리 얘기를 강조하실 건가요? 그것도 좋아요. 또 뭐 할까요? 케이블을 설치하면 얘가 진동이 엄청 커요. 그러면 진동에 대한 어떤 재진 대책 같은 것 써도 될까요? 그래서 우리 본 강의 할 때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다가 뭐 딤플, 저쪽에 이제 영종대교나 이런 데 가보면 이게 그 보조개처럼 싹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빗물을 유화시키면서 어떤 바람에 대한 어떤 풍진동을 감소시킬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다. 또 케이블에 이런 식으로 나선을 감는 이유는 물이 일로 빗물이 유화가 잘 되게 돼서 어떤 케이블에 대한 진동을 적게 한다. 왜냐하면 빗물이 고여서 이런 식으로 형상이 생기면은 바람이 불 때 와류가 생겨서 풍진동 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진동 저감 대책은 어때요? 그것도 괜찮아요. 아니면은 부식 방지 대책은 어때요? 그것도 괜찮아요. 아무거나 쓰세요. 그래서 이거는 케이블에 대한 분류를 잘 모르시면 와이어, 스트랜드, 케이블 뭐 이런 얘기를 꺼낸 다음에
와이어는 뭐고 스트랜드는 뭐고 케이블은 뭐고 얘기를 꺼낸 다음에 시공식 주의사항 쓰셔도 충분히 돼요. 꼭 이거를 뭐 팬형이냐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방사형이냐 팬형이냐 또는 뭐 평행형이냐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써야 되느냐, 실은 그것도 아니죠. 자, 근데 배치를 왜, 이 형상을 왜 달리할까요? 형상을 달리하는 이유는 뭐죠? 핵심은 진동이에요. 진동이 이게 이제 동적 구조물이다 보니까 진동에 대한 부분을 많이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풍진동이나 어떤 그 우리가 얘기하는 활화중에 대한 부분에서 진동이 많아요. 근데 특히나 장경관으로 뽑으니까 풍진동이나 이런 진동에 취약해요. 그래서 케이블에 대한 형상을 자꾸 바꾸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동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죠. 예, 그런 얘기도 할 수 있다. 이게 딤플이라고 강의한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딤플 양주하고 헷갈리지 말라고요. 오, 기억 안 난다. 좋습니다. 한번 다시 할게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다음 보겠습니다. PSC 박스 거더 제작장 선정 시 고려사항. 이거는 풀었죠. PSC 제작장 박스 거더, 이제 뭐 박스 거더가 됐던 뭐가 됐던 박스 거더에 대한 제작장 설치 시 고려사항. 이거 뭘로 풀었죠? 우리 IRM 공법을 했잖아요. IRM 공법의 제작 단위는 전부 다 제작장에서 일어나니까 제작장에 대한 어떤 고려사항이겠어요. 고려사항이 뭐예요? 지시고안이라고 얘기해도 되지만, 자, 제작장은 충분히 넓어야 돼요. 왜냐면 거기에 양생도 들어가고 운반도 들어가고 또 여분의 세그먼트에 대한 부분도 적치를 해야 되니까 그 제작장은 상당히 넓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작장은 초여에 어떤 설비가 충분히 수용 가능하도록 넓어야 되나요? 네, 맞아요. 자, 두 번째, 제작장은 평평해야 돼, 경사가 져야 돼요? 경사가 지면은 세그먼트가 자빠지잖아요. I형 거더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경사 집안에다 놓으면 얘가 다 자빠져서 젓가락이 자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수평해야 돼요, 경사가 돼야 돼요? 수평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 지하수 배수가 잘 돼야 돼요? 지하수위가 높아야 돼요? 배수가 잘 돼야 돼요. 자, 그다음에 만약에 비가 오거나 뭐 해가지고 사면이 붕괴가 될 위험이 있어요. 즉 경사면에 바로 연한 데다가 제작장을 하는 게 나아요? 멀리 떨어진 데다 하는 게 나아요? 풍수에 영향이 있는 데다 하는 게 나아요? 없는 데다 하는 게 나아요? 없는 데다. 진출입이 장비가 용이한 데다 해야 돼요? 불리한 데다 해야 돼요? 용이한 데다. 그거 우리 IRM 공법에서 제작장 선정 시 주의사항부터 했었잖아요. 그러면 IRM 공법이 PSC 박스 거더가 아니냐 이거죠. 이게 그거 아니에요. 그거 우리 문제로 이거 서술형으로 풀었어요. 그리고 항상 PSC 거더에 대한 부분에서는 프리캐스트로 한다는 거는 제작장이 기본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 아이템으로 1페이지에 나올 수 있다고 얘기했죠. 이거 잘 쓰셨을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뭘 할까요? 뭘 한번 해볼까요? 장비 같은 거 거기서 많이 움직일 거예요. 그럼 장비에 대한 전도 안전 해가지고 우리 뭐 이런 거 그렸었나요?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장비에 대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게 붐대가 있으면 얘에 대해서 그 무게 중심하고 얘의 그 거리, 얘 붐대에서 중심부터 얘의 거리가 얘가 전동 모멘트고요, 양중 모멘트고요. 저항 모멘트는 얘에서부터 얘 장비 중심까지 거리해가지고 뭐 지지력 테스트도 지지력 안전 검토도 하고. 아니면 전도에 대한 안전검토도 하고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런 얘기 써도 돼요. 왜냐하면 제작장에서는 크레인이나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엄청 많이 하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작장에서는 거더 같은 걸 세워놔도 거더가 자빠질 수도 있고 장비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전도.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장비 전도에 대한 안전대책 또는 그 세그먼트나 이런 것들 거더를 적치를 해놨을 때 그게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거기 세그먼트에 대한 전도 안전대책 이런 얘기 써도 되나요? 했죠. 이 얘기도 몇 번 했어요. 자, 그러면 뭐 잘 쓰셨을 걸로. 이거는 시험 문제 그대로 서술형으로 풀었던 거니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단답형에서는 철근 부식도 평가 방법. 이거는 시험 문제 그대로 냈어요. 다방 클리닉밴드에. 평가 방법이 이제 이거는 그냥 얘기만 하겠습니다. 전기화학적하고 물리적 있죠. 전기화학적은 우리 이거 본서에 있는 거 그대로 인용했어요. 본서에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했었고 이거 시험 문제도 한번 풀었죠. 전기화학적 방법은 뭐 자연전이법 또는 뭐 콘크리트 저항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물리적인 방법은 X선, A법 이거 본서에 그대로 있어요. 자, 평가 방법은 직접적인 방법, 육안으로 평가하거나 부식에 대한 그 면적 이런 것들을 평가하거나 부식에 대한 두께를 평가하는 직접적인 방법이 있고요. 간접적인 방법은 뭐 한다? 그 강도나 인장 강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가하는 방법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부식 평가 결과
부식 평가에 대한 뭐요? 부식 대책이 나와야 되겠죠. 평가나 이런 시험은 항상 끝이 뭐가 돼야 된다? 좋지요. 좋지. 그러니까 방식 대책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뭐 대단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육안으로 하는 게 제일 많죠. 육안으로 그렇게 이제 판단하는 부분이 많은데 정량적으로 뭐 다른 방법도 있다. 이거를 시험 방법을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육안으로 하는 게 가장 확실해요. 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건 뭐 문제를 2번 풀었어요. 다방 클리닉 밴드에서도 냈고요. 본 문제에서도 이게 기출반에 냈어요. 최근에 부식도 평가 방법 이렇게 냈죠. 이게 왜 그러냐면 3년 전에 나왔거든요. 3년 전에 잘 안 나오던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다고 해서 이거 문제를 2번 풀었거든요. 자, 이거 뭐 잘 쓰시리라고 보고요. 다음 가겠습니다. 이제 서술형. 자, 서술형도 이제 서술형 한번 보겠습니다. 서술형은 어떻게 푸시나요? 자, 이제 단답형은 그대로 쓰시면 돼요. 이걸 뭐 비워놓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제가 이제 하나의 팁을 드릴게요. 이건 뭐냐면 저는 이렇게 풀어요. 저도 시험을 해서 붙었고 저도 이제 시험을 여러분이랑 똑같이 풀어요. 문제 보내달라고 해서 그걸 푼다고요. 그러니까 이러죠. 이제 제가 몇 분한테 시험 보는 분한테 그걸 보내요. 보내가지고 1교시 끝나면 보내라고 하면 그걸 앉아서 푼다고요. 왜 그런 짓거리를 하냐면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고통을 알죠. 제가 그런 것들을 잘 모르고 강의를 하면은 그게 안 되잖아요. 저는 이제 제가 근데 이제 지금 얘기하는 방법은 팁은 절대로 이렇게 해야만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참고만 하세요. 참고.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이게 이제 단답형은 그냥 쓰면 돼요. 줄줄이 쓰면 되는데 서술형은 먼저 어떻게 잡냐면 자, 1번 딱 시작하자마자 1번 개요 딱 써요. 개요 쓰고요. 여기다가 6줄 빼요. 6줄 뺀다. 안 써요. 그다음에 3번 하면은 여기서 질문 요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뭐라고 썼냐면 계측 목적, 활용 내용, 배치 기준. 그러면 계측 목적, 활용 내용, 그다음에 배치 기준. 이게 나왔다. 그러면 이걸 쓸 거잖아요. 그럼 이거 먼저 하기 전에 해야 될 게 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계측 절차나 계측 빈도라고 하잖아요. 그럼 계측 절차. 그래서 절차도를 대충 아웃라인만 잡아요. 계측 빈도. 그래서 빈도는 표를 만든 다음에 아웃라인만 잡고 전, 중, 후로 잡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요. 비워놔요. 일단 비워놔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목적에 대해서는 뭐 안전관리와 치마관리가 있다. 내용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면 계측에 대한 항목 내용을 쓰고 그 다음에 배치에 대해서는 모식도를 그리면 모식도를 대충 그려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중요한 거 강조한다면 특히나 중요할 거를 여기다 강조해서 써요.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문제를 풀면 얼마나 남냐면은 여기서 쓸 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쓰냐면 중제목, 소제목까지 가요. 내용은 안 써요. 중제목, 소제목까지 쓰면 내용은 이제 어떻게든 붙일 수 있거든요. 그게 안 나오면은 못 붙어요. 그러니까 이걸 쫙 쓰고 이제 다 문제를 4개 문제를 풀면 얼마나 남아요? 한 40분 남아요. 그때부터 마음이 편해져요. 다시 앞으로 가서 이거는 여기 있던 거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짧게 써요. 그런 다음에 딱 오면 뭐예요? 한 20분이나 10분 남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데코레이션 해요. 여기서 좀 더 붙여요. 그러면 일단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답안에 쓰는데 한번 대략적으로 우리가 보통 보고서를 쓸 때 어떻게 쓰죠? 목차부터 잡잖아요. 대제목부터 잡잖아요. 그 다음에 내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차나 대제목을 잡고 그 다음에 내용은 나중에 쓰는 거예요. 이게 안 나오면 아예 못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답안을 어떻게 쓰냐면 저는 2번 내지 3번 써요. 그래서 시간이 남으면 거기다 데코레이션하고 막 현장명도 쓰고 거기다가 뭐 빠진 거 있으면 여기다가 박스도 치고 써요. 그러면 답안이 빨라요. 기분도 굉장히 편하고 편안하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완벽하게 쓰면 어떻게 된다? 나중에 엄청 쫓겨요. 엉망진창으로 되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냐면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서술형에서는요. 댓글 달기예요. 대제목 댓글 달기. 이게 댓글 달기를 하면 여기까지가 나와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피치 못할 경우로 여기 내용을 못 채우고 뺏겼어요. 그래도 그분들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요. 야, 이거 웬만한 내용은 다 들어가 있네라고 인정을 해준다고요. 그걸 빵점을 안 준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푸는 방법의 가장 키워드는 뭐예요? 핵심은 뭐죠? 이런 게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까요? 대제목 댓글 달기를 하시면 거기에 대제목이 있고요. 중제목이 있고 소제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에 대한 목적하면 1번, 2번에서 안전관리와 치마관리 뭐하고 여기다 뭐라고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나와야 돼요.
그 내용은 나중에 채우면 돼요. 만약에 어떤 그 시간이 부족해서 그 내용을 못 채웠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소제목까지 중제목까지 가면 그 내용을 인지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점수가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제 계속 트레이닝 해야 될 건 뭐예요? 대제목 댓글 달기예요. 그거 왜 그렇게 안 하세요? 그거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게 돼야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잡고 목차를 잡은 다음에 내용을 채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안 되면 어떻게 쓰는 거죠 도대체? 저는 궁금해요.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잘 쓴다. 그거 어려운 얘기죠. 굉장히 어려운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방법이 정답이란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제 계속 그런 거를 트레이닝하고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저만의 이제 최적화된 방법을 찾았죠. 어떻게 한다? 2번 이상 쓴다. 2번 쓰는 거예요. 한번 보통 보고서 쓸 때 버발로 이렇게 계략적으로 다 목차 잡은 다음에 나중에 상세하게 들어가잖아요. 설계도 기본 설계가 있고 실시 설계가 있잖아요. 2번 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한다? 소제목까지 따고 아웃라인 잡고 모식도 이렇게 대충 그리고 여기다 뭐 규격 표시 안 해요. 자꾸 나중에 이제 다시 와서 들어올 때는 뭐예요? 한 40분, 30분 남은 다음에 쓰면 편안해요. 이 생각도 나고 저 생각도 나고요. 요것도 넣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한 번에 자세히 쓰려고 그러면 나중에 한 문제에서 꼭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자세히 쓰려고 그러다 보면은 생각이 안 나서 이게 볼펜이 멈추다 보면은 시간 부족하고 한 문제 못 쓰거든요. 그럼 어떤 방법이 날까요? 이런 방법도 낫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방법이 편하시면 쓰시되 나는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쓰는 게 낫다면 그렇게 쓰세요. 그건 본인에 달려 있어요. 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대제목 댓글 달기 연습은 그래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렇다. 이렇게 맨날 얘기를 해드려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답안은 2번 쓰셔야 돼요. 한번 빨리 끝난 다음에 2번 쓰셔야 돼요. 그래야지 실수된 거나 잘못된 게 그때 생각이 나고 하다 보면은 뒤에서 썼던 걸 앞에다가 갖다가 붙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를 쓸 수 있죠. 그래서 답안은 어떻게 쓴다? 2번 쓴다. 한번 빨리 끝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시간이 20분은 남아야 돼요. 아무리 못해도.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연약 집안의 흑사키에 대해서 이게 이제 물어본 게 뭐냐면 계측, 목적. 이건 우리 했었죠. 이 문제 똑같이 풀었죠. 활용 내용. 네, 그 다음에 배치 기준. 이거 한번 볼까요? 연약 집안 흑사키. 연약 집안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흑사키를 하고요. 여기다 이제 계측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계측 목적은 뭐예요? 2가지예요. 뭐예요? 안정과 치마. 안정은 측방유동이고 치마는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그 측방유동이고 치마는 치마 관리를 얘기하는 건데 안정은 뭘 목적으로 하는 거죠?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성토 두께하고 성토 속도 때문에 그래요. 얘는 성토 두께를 어떻게 잡을 거냐 하고요. 성토 속도를 어떻게 할 거냐. 얘가 크거나 빠르면 측방유동이 생기거든요. 그것 때문에 계측을 하는 거예요. 얘는 뭐죠? 성토의 제거 시기를 판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2가지로 봐요. 뭐예요? 안정계측과 치마계측에 대한 목적이 있는데 안정계측은 속도하고 두께, 치마계측은 뭐예요? 제거 시기. 이거 판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안밀도 90도니까 땡치고 가자, 집에 가자. 이게 어떤 제거 시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활용 내용은 뭐냐면 이거를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거예요. 분석 방법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측에 대한 분석 활용 절차나 활용 방법에서 얘가 만약에 과도하게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과소하게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절차하고 기준이 있죠.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내용을 꺼내서 뭐 안밀도가 90% 이하면은 뭐하고 해서 절차도를 그릴 수 있고 뭐 그런 부분을 얘기를 꺼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배치 기준은 어떻게 되냐면 뭐 이렇게 해서 뭐 배치를 해서 뭐 세 단면을 해가지고 뭐 나눠서 하고 뭐 측벽부에 하나 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얘기를 꺼내요. 근데 이건 일반적인 얘기고요. 특히 어디다 배치해야 돼요? 연약층이 두꺼운데요? 얕은데요? 아니, 구간이 기니까. 연약층이 얕은데요? 두꺼운데요? 두꺼운데요. 자, 지지층이 경사가 된대요? 아니면 평행인데요? 경사가 된 데가 더 위험하잖아요. 측방유동이. 예, 맞나요? 예.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성토 두께가 시공 속도가 빠른데 먼저예요? 아니면 느린데 먼저예요? 빠른데 먼저 해요. 예. 또 계측하기가 쉬운데 먼저예요? 아니면 어려운데 먼저예요? 쉬운데 먼저 해야지 바로바로 계측이 되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배치에 대한 기준은 그런 얘기를 끌 수 있어요. 일반적인 기준이 있지만
여기에다 설치한다, 뭐 어디에 설치한다, 뭐 가운데다 설치한다, 아니면은 여기 전단파괴 이쪽 면에 설치한다, 뭐 이런 얘기의 설치 기준이 있지만 어떤 부분을 특별하게 봐야 된다? 고성토부, 지지층이 경사된 부분, 또는 뭐 어떤 우리가 설계 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부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치 기준을 쓰면 되겠죠. 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는 못 쓴다? 빈도, 이런 것들, 목적, 이런 것들. 뒤에는 뭘 강조해요? 측방유동이 중요하니까 측방유동에 대한 계측 얘기나 계측에 대해서 계측 과다 변이 시의 보강 사례 같은 거 쓰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과다하게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라고 따진다면 그 시험이나 그런 것들을 조치 얘기나 사례나 이런 것들로 뽑았을 수 있네요. 아니면 뭐예요? 계측에서의 어떤 문제점, 개선 과제 이런 얘기도 쓸 수 있고요. 이거는 뭐 똑같은 문제를 풀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도급의 문제점, 장점, 문제점, 개선 대책. 예. 이렇게 한번 볼까요? 예, 시험 문제 이제 공동도급이 있는데, 자, 이거의 장점, 문제점, 대책. 공동도급이 이제 분류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뭐가 있죠? 예, 어떤 공동도급이 있나요? 예, 분담이행이 있고요. 또요, 공동이행이 있고요. 주계약자, 그게 있죠. 우리가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에서 분담이행 방식이 있고, 공동이행 방식이 있고, 네, 주계약자, 우리 공동도급 방식이 있죠. 주계약자. 그래서 이거 문제를 다방 클리닉 밴드에다 냈죠. 공동도급의 종류하고요, 특징 쓰라고 문제를 냈죠. 그래서 특히 이런 문제 나오면은 요즘에 요게 이제 요 부분이 많이 뜨니까 이거를 별도로 강조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점, 단점 쓰고 개선 과제 쓰라는 얘기예요. 실은요. 장점은 자, 공동도급을 왜 하죠? 왜 하는 건가요? 중소기업이 어떤 기술력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동도급을 해서 그 기술력에 대해서 중소기업을 육성하자는 취지예요. 아니 맨날 대기업만 해먹으니까 안 되니까 어떤 상생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기술력을 높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동도급의 장점이에요. 또 공동도급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자금이나 융자하고 자금에 대한 어떤 흐름도 자금에 대한 운영도 쉬워요. 아니, 만약에 부실한 어떤 업체가 혼자 한다고 한다면 자금 운영도 어려운데 이게 좀 건실한 업체하고 그걸 같이 하다 보니까 어떤 자금에 대한 부분도 유리해요. 또 기술력도 향상이 되고요. 뭐 그런 얘기를 꺼내는 거죠. 뭐 자금에 대한 운영이 그런다. 이제 가장 목표는 뭐예요? 중소기업의 어떤 기술력을 향상시키자 하는 거예요. 상생이에요, 실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장점 얘기를 꺼내요. 근데 단점은 뭐예요? 업체가 다른 이질의 업체가 두 개서 붙어서 하니까 충돌이 일어나요. 조직 체계나 여러 가지 명령 체계나 이런 충돌이 일어나고요. 결국 그게 무슨 얘기를 번져질 수 있냐면 공비 증가나 아니면 공기가 느려질 수가 있어요. 이런 또 문제점이 있어요. 그럼 대책은 뭐냐? 어떻게 해요? 지분율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방식을 할 수 있는데 크게 대안 중에 하나가 주계약자 공동 방식이에요. 아예 분야를 나누자. 관리는 주계약이 하고요. 부계약자는 뭐예요? 전문건설업에 해가지고 몇 개를 한 다음에 거기서 하고요. 예, 공동 연대 책임을 하자. 이런 것들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공동도급 제도가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예요? 자, 여기 이제 조인트 벤처를 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공동도급을 했어요. 여기 이제 큰 회사가 지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회사가 이제 지분율이 작은 회사가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보통 큰 회사가 일군 회사가 이제 딱 이거를 다 자기네들이 알아서 해요. 그러면은 그 밑에 지분율 작은 회사는 어떻게 직원을 파견하나요? 직원을 어떻게 파견하죠? 한 명이나 와요. 근데 한 명이 어떤 사람이 오냐면요. 잘 나가는 사람이 못 와요. 좀 못 나가는 분이 와요. 그리고 그분이 어디로 가냐면 품질이나 안전으로 빠져요. 그럼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심각한 경우에는 뭐예요? 페이퍼만 들어가요. 아예 직원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정부에서 이렇게 하자고 하는 어떤 상생이나 기술력을 높이자라는 이런 취지하고 맞는 거예요? 안 맞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직원도 정직원으로 배치를 하고요. 그 지분율을 독단적으로 높이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이 제일 주관사가 얘가 지분율이 55%예요. 하여튼 50%는 넘어요. 그럼 이 주관사가 모든 걸 전권을 주고 다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어떻게 되냐면 30, 30, 30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 주관사 하나가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게 50%를 넘기면 이건 이런 꼴이 나는 거예요.
근데 또 책임은 지 혼자 안 져요. 어떤 하자가 나거나 사고가 나면 또 지분율에 따라 분담한다고 넘긴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분율을 지금의 기존 체제의 50% 정도 넘는 부분을 좀 줄일 필요가 있나요? 그래야지 어떤 제대로 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그런 것들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상태는 어떻게 해요? 대부분 다 이래요. 편법을 해서요. 자, A사가 51%예요. 그다음 B사, C사는 더해도 51%가 안 넘어요. 당연히 49%니까. B이사는. 그럼 이쪽에서는 어떤 발언권도 적고요. 공사에 대한 운영권도 적어요. 소장도 A가 하고요. 공무도 여기서 다 하고요. 다 해요. 근데 하기 싫은 거, 품질이나 이런 건 뭐예요? 그럼 B사 줘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꺼내는 거죠. 근데 말은 이렇게 우리 이제 했지만 이 문제 풀었죠. 이 문제는 저쪽에 다방 클리닉 밴드에서도 문제를 냈고요. 본강의 때는 뭐 얘기해서 이거 그대로 풀었죠. 그래서 이거를 강조한다. 잘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게 이제 문제에 대해서 이거를 뭐 정확한 정답이 뭐냐 따지면은 실은 뭐 책마다 공동도급제의 장점이 조금씩 말도 틀리기도 하고 우리 본서에도 이제 뭐 나오기도 하는데 핵심은 뭐냐면 취지가 상생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되고 있다가 핵심 아니에요. 아니 협력업체 그리고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냥 아예 업체 중에 좀 그 별로인 업체들은 어떻게 해요? 아예 이제 들어간다면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아예 그 지분율을 달래요. 나 얼마 주고야 한다. 직원 다 빠질게. 직원이 아예 안 들어와요. 지분율만 받고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좀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브로커지. 그게 기술 업체 맞아요? 시공업체가 맞나요? 그래서 그런 꼴이 많이 나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보완 대책이 필요하죠. 그래서 지분율에 대한 부분도 낮추고요. 거기에 대한 직원에 대한 투입에 대한 비율도 엄격하게 명기를 해야 돼요. 정직원 몇 명,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체 직원 수가 몇 명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여기 직원 수 지분율에 따라 몇 명 투입해야 된다. 정직원이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직원들도 구성도 그래요. 아니 A 주관사가 좋은 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소장도 하고 공무도 하고 돈 주는 건 다 해요. 관리도 하고. 근데 하기 싫은 거 뭐 품질이나 이런 것들은 뭐예요? 비주관사가 해요. 그러면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소장은 그렇게 해도 공무는 뭐 비주관사가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꺼내는 거죠. 이게 잘 현장에서 잘 안 된다는 게 핵심이죠. 그래서 항상 기술사는 뭐가 중요하냐면 뭐예요? 현장에서의 문제를 발췌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공동도급의 지금 실태는 어떤지, 대안은 어떤지. 그래서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주계약 우리 얘기하는 주관사의 비율을 낮춰야 돼요. 저런 식으로 주관사가 50% 넘어가면은 주관사가 지멋대로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주관사가 어떻게 해요? 어차피 들어가봤자 그렇게 되니까 직원을 아예 파견을 안 해요. 아니면은 곧 나갈 분을 파견을 해요. 그러니까 정년에 임박한 분을 파견을 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부터. 그럴 거면 왜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 정도로 가고요. 예, 다음 갈까요? 아스팔트 더 씌우기, 콘크리트 더 씌우기. 자, 이제 더 씌우기가 나왔어요. 여기 이제 아스팔트, 이제 콘크리트가 있어요. CCP가 있는데 여기다가 ACP를 더 씌우기 하거나 또는 CCP를 더 씌우기 하거나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ACP를 더 씌우기 하는 거는 뭐 별것도 없어요. 여기 이제 표면 처리라고 이제 해서 아스팔트 더 씌우기 하는데 여기서는 무슨 문제가 있죠? 반사균열. 반사균열이 문제가 있어요. CCP에다 CCP 위에다 하는 공법은 뭐가 있나요? 이거는 뭐 이제 일반 아스팔트 더 씌우기하고 똑같은데 여기 하는 공법은 뭐가 있죠? 이 CCP의 종류에 따라 줄눈 콘크리트냐, 연속 철근 콘크리트냐, 섬유보강 콘크리트냐 이렇게도 나눌 수 있고요. 또는요, 이 두 개의 층을 완전 접착식으로 갈 수 있고요. 또는 비접착식으로 갈 수 있어요. 접착식으로 간다면 무슨 얘기냐면 얘가 일체화 거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하부의 포장 파손이 경미한 경우에는 뭐예요? 경미한 경우에는 비접착식으로 하고요. 파손이 심각한 경우에는 뭐예요? 이게 접착식으로 가고요. 그러니까 일체화 거동하는 거죠. 얘는 이제 비접착식으로 가요. 근데 꼭 이렇게 분류할 필요가 아니라 이 위에 CCP의 종류에 따라 뭐 한다? JCP냐, CRCP냐, 또는 섬유보강을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도 종류별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류를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비교표를 하는 거예요. ACP 방식, CCP 방식, CCP 방식의 종류와 특징 이런 식으로요. 근데 실은 이런 것들이나 ACP나 이런 것들 개질 아스팔트 쓰는 거는 신규 아스팔트 포장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만 제대로 써도 붙어요. 근데 3페이지 뭐는 나와야 된다? 반사균열. 반사균열.
아니 여기 밑에 균열이 있는데 밑에 균열이 나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반사균열이 왜 나죠? 여기 이제 균열이 있는데 콘크리트 포장을 하던 아스팔트 포장을 하던 위 상부에 균열이 올라타는 걸 반사균열이라고 해요. 얘가 이제 응력 단차 때문에 생긴 걸 반사균열이라고 해요. 그러면 3페이지에는 반사균열을 해야 돼요. 2페이지는 종류하고 특징 쓰면 돼요. 신설 포장처럼. 3페이지는 반사균열 쓰면 돼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배운 거예요. 자, 1페이지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뭐부터 했어야 돼요? 뭐부터 했어야 되죠? 뭐부터 했어야 돼요? 이거 처리 파손 먼저 보수부터 들어갔어야 돼요. 반사균열이 일어나는 거는 여기에 줄눈이나 균열이 생겨가지고 올라탄다라는 얘기니까 1페이지는 뭐가 들어가야 되죠? 먼저 기존 CCP의 보수부터 들어가야 돼요. 아니 보수를 안 하고 그 위에다 올려 태우면은 분명히 그 부분이 박살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순서는 이래요. 자, 맨 처음에 CCP의 보수 보강, 기존 CCP의 보수 보강. 얘를 먼저 뭐가 포장체를 얘를 위에다 올린다고 한다면 보수 보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페이지는 뭐예요? ACP 종류, CCP 종류, 특징 써요. 어차피 그 위에다가 신설 포장하는 거니까. 3페이지는 뭐예요? 반사균열 대책. 그러면 이 문제가 과연 처음 나온 문제예요? 아니잖아요. 아니 위에 더 씌우는 거는 ACP 아니고 CCP 아닌가요? 똑같은 얘기죠. 그러면 1페이지, 3페이지만 틀려요. 1페이지는 뭐예요? 기존 CCP 포장면의 보수. 그 다음에 3페이지는요. 보수 불량 시의 반사균열 문제와 대책. 이런 얘기가 아닌가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야, 더 씌우기는 우리 안 했잖아. 뭘 안 해요? 더 씌우기나 신설 포장이나. 근데 거기 하나 키워드가 있다면은 전처리하고 그 반사균열에 대한 얘기는 꺼내줘야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얘기를 꺼낼 수 있죠. 그리고 뭐 개질 아스팔트 꺼내고 CCP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 꺼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특히나 반사균열은 주의해야 돼요. 그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얘를 전처리하면은 그냥 전처리가 아니라 균열 보강도 하고 줄눈 보수도 해야 돼요. 줄눈에 대한 부분이 거기가 평탄성이 없거나 이런 것들을 먼저 레벨링을 한 다음에 하는 거지. 아무리 여기 포장 위에다 더 씌우기 한다고 그냥 놔두고 하면은 여기 이제 균열이 생겼다, 단차가 있다. 그냥 포장하면은 나중에 하자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부터 해야 돼요? CCP의 전처리예요.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면가리 하면 분진 엄청 날리죠. 그럼 또 분진 대책이나 이런 대책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거는 실은 신설 포장 비슷하게 쓰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아니면 이렇게 했어요. 신설 포장과 더 씌우기의 경제성 비교. 이래도 돼요. 1페이지에. 물론 더 씌우기가 경제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내구성은 뭐 떨어지지만 뭐 그런 얘기를 꺼낼 수 있겠다.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댐 콘크리트 착수전 가설비 공사 계획 한번 볼까요? 예. 자, 이제 댐 콘크리트를 콘크리트 댐이죠. 이제 콘크리트 댐이죠. 콘크리트 댐을 하는데 예, 착수전 가설비 공사 계획. 가설비 공사 계획. 자, 그러면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공사 계획이 뭐예요? 가설비는 뭐고요? 이게 원래 시는 물어본 게 가설비 공사 계획인데 가설비는 정의가 뭐고요? 공사 계획은 정의가 뭘까요? 그럼 한번 볼까요? 맨 처음에 콘크리트를 하려면 골재를 채취하고요. 콘크리트를 공사를 해야 돼요. 골재를 채취한 다음에 그거를 시멘트랑 섞어서 콘크리트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골재에 어떤 채취를 해서 크러셔를 갖다 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 시공하면 뭐예요? 개비운 타다 양이마 철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공 순서를 보면 채취를 하고 골재를 원석을 채취해서 크러셔로 얘를 갈아엎고 크러셔로 하고요. 크러셔 하고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를 만들려면 뭐예요? 개비운 타다 양이마 철거. 계량, 비비기, 운반, 타설, 다짐, 양생, 이음, 거푸집. 양이마 철거. 이렇게 이제 배웠잖아요. 개비운 타다 양이마 철거. 오늘 이제 본 강의 때 배울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가설비는 뭐냐면은 골재 채취 설비 크러셔고요. 운반 설비도 있고요. 컨베이어 벨트도 있고 케이블 크레인도 있어요. 예,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타설 설비도 있고요. 펌프카를 타설하는 경우도 있고요. 버켓으로 타설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짐도 있어요. 설비가. 그 다음에 양생할 때는 파이프 쿨링 들어가야 되고요. 이음에 대한 부분도 거푸집도 들어가요. 근데 이게 거푸집이 보통 매스 콘크리트라 이게 얕은 거푸집이 아니라 한 1, 2푸트를 얼마 친다고 우리 강의 때 배웠죠? 1.5m. 그럼 그것도 치갑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가설비부터 얘기를 하고요. 시공 공사 계획에 대한 절차부터, 공사 절차부터 먼저
읊어야 돼요. 그 다음에 가설비 공사 계획은 내용을 쓰면은 예를 들어서 운반에 대해서는 뭐 한다? 여름철 운반 시 문제점, 진동 시간 교반. 네. 또는 타설 다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다짐에 대해서 뭐 내구성 확보를 하는 방법. 네. 그 다음에 양생에 대해서는 파이프 쿨링 방법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3페이지에 뭘 강조하면 돼요? 겨울철, 여름철, 양생 관리 또는요 수하열에 대한 온도 균열 계획. 여기는 계획이라고 썼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콘크리트 댐은 콘크리트 아닌가요? 그럼 그 설비라는 게 뭐예요? 개비운 타다 양이마 철거예요. 공사라는 게 개비운 타다 양이마 철거죠. 얘를 크러쉬로 한 다음에 운반을 어떻게 할 거냐? 탓을 어떻게 하냐? 양생 설비도 설비예요. 이런 설비에 대한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온도 균열 저감 계획을 강조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콜드 조인트나 어떤 이런 양생 계획, 겨울철이나 여름철에 대한 양생 계획을 하면 되는 거니까 결국은 우리 배운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말을 달리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거 바꿔서 자 해양에 안벽을 설치해요. 콘크리트 대규모 콘크리트 안벽을 설치할 거예요. 콘크리트 안벽에 가설비와 공사 계획은 어때요? 개비운 타다 양이마 철거예요. 아니 이거는 말 꼭 얘기를 해야 돼요? 공사가 개비운 타다 양이마 철거죠? 거푸집 어떻게? 자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대규모 우리가 얘기하는 높이가 높은 고주탑. 우리가 이제 주탑을 하는데 주탑과가 그 높이가 낮은 게 아니라 고주탑을 해가지고 고강도 콘크리트를 하려고 한대요. 고강도 콘크리트를 이용한 막 말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고강도 콘크리트를 이용한 고주탑을 시공하려고 한대요. 여기에 들어가는 가설비하고 공사계획을 쓰라. 가설비, 공사계획을 쓰라. 그럼 뭐예요? 개비운 타다 양이마 철거예요. 아니 거기 슬리폼 들어가잖아요. 또 양생도 해야 돼. 슬리폼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설비가 뭐 이런 거 그 슬리폼 하나 갖고 그 강조를 해도 돼요. 온도 균열 저감 대책해도 되고요. 그러면 이걸 꼭 아니 나는 댐 못하니까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콘크리트 공사는 뭐예요? 개비운 타다 양이마 철거예요. 거기다 계획만 하는 거예요. 온도 균열 저감 대책 또는 거푸집에 대한 취급 계획, 무슨 계획, 골재 운반 계획, 무슨 계획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문제의 난이도가 높다 말다 하지 말고요. 결국은 콘크리트 공사예요. 거기다 계획만 붙이면 되는 거고요. 거기에 중요한 설비 같으면 무슨 설비만 붙는 거죠. 운반 설비, 컨베이어 할 거냐 아니면 뭘 할 거냐, 버켓으로 할 거냐 이런 거.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내용은 실은 이제 콘크리트의 유형으로 볼 수 있어요. 이게 댐 유형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이런 얘기가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콘크리트 하면 뭐 한다? 콘크리트 공사하면 뭐 한다? 시공하면 개비운 타다 양이마 철거예요. 요거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하면은 뭐 이제 뭐 크레인, 컨베이어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양생 설비, 관로 냉각 뭐 이런 것도 있죠. 그 정도로 갈까요? 자, 그다음에 다음 보겠습니다. 건설 폐기물의 정의, 처리 절차. 이거는 우리 그대로 했죠. 예. 건설 폐기물은 뭐예요? 건설법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건설 현장에서 나오는 산업 부산물을 얘기해요. 5톤 이상짜리 산업 부산물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요. 자, 이거는 우리 했었죠. 이걸 했으니까 그냥 말로만 하겠습니다. 종류는 뭐가 있죠? 불에 타는 가연성이 있고요. 불에 안 타는 불연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재 같은 거나 타이어 이런 거는 타는 거니까 하는 거고요. 불에 안 타는 거는 콘크리트나 폐아스팔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거를 처리를 어떻게 하냐면 소각하는 거는 가연성을 소각을 해버리고요. 불연성 같은 경우는 얘를 선별해서 다 골재를 선별한 다음에 순환 골재나 순환 토사를 쓰는 거죠. 종류는 가연성이냐 불연성이냐. 자, 그 다음에 절차는 어떻게 되냐면 활용이나 소각 폐기예요. 태워서 없애버리거나 소각 폐기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한번 보시면은 활용하는 것도 방안이 있죠. 재활용이 있고요. 소각 폐기하는 것도 활용할 수 있나요? 에너지, 열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유의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건설법 같은 데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폐기물 처리 계획서를 먼저 제출을 해요. 여기서 이제 승인을 우리 폐기물이 얼마 나온다. 어느 정도 나온다. 공사 기간에 걸쳐서 어떻게 나온다라는 거를 먼저 해서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지정 장소에다가 분리로 배출해야 돼요. 우리 여기다가 지정 장소에다 하는 건데 분리 배출을 해야 돼요. 그거를 폐아스콘하고 콘크리트하고 섞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정 장소에다 분리 배출하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다 분리 배출을 해가지고 적치를 하는데 얼마 정도까지 적치를 할 수 있어요? 3개월 넘어가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3개월 넘어가면 뭐 침출되거나 뭐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적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지정 그 폐기물에 대한 어떤 처리 업체에 대해서 해서 처리를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전산 관리를 해야 돼요. 이렇게 처리했다. 실적 보고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재활용을 강조해야 돼요. 우리 뭐 순환골재, 순환토사 해가지고 이거 이 시험 문제 많이 냈잖아요. 자, 우리 어떤 문제를 풀었냐면 폐기물 처리에 대한 시험 문제는 포커스 캠프에서도 풀었고 다방 클리닉에서도 풀었어요. 순환골재, 순환토사에 대한 문제도 풀었어요. 자원재활용에 대한 시험 문제는 분명히 나온다고 했죠. 나왔죠? 예, 됐습니다. 잘 쓰셨을 걸로. 자, 그렇게 하고요. 예, 이제 2-6 요거 했다 이제 쉬었다 하겠습니다. 얕은 기초아래 석회암 공동지반.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리자면 이거 다방 클리닉 밴드에 이 회차, 이 120회차 대비 말고요. 119회차에 냈어요, 실은요. 근데 이거는 이 문제는 어디서 잘 나오냐면 토질 및 기초에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교량의 기초를 이렇게 직접 기초를 하던, 예, 아니면 이렇게 이제 말뚝 기초를 하던, 예. 아니 우리가 뭐 석회암 공동 같은 걸 많이 만나기는 하나요? 예. 근데 이제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석회암 공동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 석회암 공동이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 얕은 기초 아래 석회암 공동 지반의 보강 방법. 예, 얕은 기초가 있는데, 예, 기초가 있는데 석회암 공동이 있어요. 예, 보강 방법. 그러면 이걸로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런 거는 이제 접근 방법은 이래요. 대규모냐 소규모냐. 실은 보강 방법 바로 튀어나오면 안 되고요. 석회암 공동의 유형부터 얘기를 해야 돼요. 유형별 보강 방법이 틀리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공동의 유형을 보면은 한 유형을 보면 뭐냐면 하나는 대규모로 돼 있고, 예, 그다음에 이 공동이 연결성이 있어요. 서로 얘가 붙어 있다 이거예요. 막 이렇게 대규모로 이렇게 붙어 있다. 이렇게. 하나는 이제 소규모고요. 얘는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연결성이 없다. 얘는 연결성이 있고 얘는 연결성이 없다.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이런 식으로 난 거예요. 이렇게 띄엄띄엄 난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걸 고압 주입하고 어떤 걸 이제 그라우팅인데 고압 주입과 저압 주입이 있어요. 어떤 걸 고압 주입할까요? 오른쪽에 왼쪽이요? 어떤 걸 저압 주입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주입 효율이 떨어지는 건 뭐예요? 오른쪽이 왼쪽이에요? 주입 효율이 떨어지는 건? 주입 효율이 떨어지는 건 오른쪽이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죠. 그럼 오른쪽을 고압 주입해야 돼요. 왼쪽은 저압 주입해도 잘 흘러 들어가요. 오히려 고압 주입을 하면 그게 공동이 더 확장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반대 논리로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일단은 고압이냐 저압이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 석회암 공동을 두 가지로 분류해요. 얘가 연결성이 있고 대규모로 되어 있다. 연결성이 없고 소규모로 되어 있다. 하면은 뭐 한다? 보강 방법은 주입 방법을 쓰는데 저압 주입과 고압 주입이 있어요. 그 사이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컴팩션 주입이라고 있어요. 얘를 된 반죽을 해가지고 다전 우겨 넣는 거예요. 얘는 주입이라기보다는 다짐이에요. 예,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고압 주입하고 얘는 저압 주입해요. 자, 이렇게 쓴다. 이게 다예요.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뭐부터 했어야 돼요? 이런 건 맨날 하면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먼저 작업의 모든 일은 선과 후가 있어요. 뭐부터 해야 돼요? 이 응력의 영향 범위부터 봐야 돼요. 만약에 얘가 영향 범위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제 폭이 B고 이 영향 범위가 얼마요? 2B일 때 얼마라고요? 2B일 때 얘가 0.1Q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향 범위예요. 그러니까 응력이 위에서 하중에 이게 이제 P가 이렇게 딱 작용을 하면 이 P에 대해서 단면적을 나눈 게 이제 얘가 Q거든요. 이만큼의 등분포 하중이 작용해요. Q라는 거는 P 나는 게 A인데, 자, 우리 이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면 얘가 뭐냐면 응력이 작용 범위가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응력의 작용 범위 안에 공동이 안 걸려요. 그러면 이거 보강해야 말아요? 안 해도 돼요. 거기 응력이 안 미치는데. 근데 응력의 작용 범위에 공동이 걸리면요, 그거 보강해야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거 얘기할 때 먼저 뭐부터 했어야 돼요? 영향 범위 평가라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어떤 공법을 할 때는 이게 영향의 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부터 봐야 돼요. 왜냐면 영향 범위 안 들어가면은 할 필요가 없어요. 돈을 왜 들여요, 거기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하죠. 자, 흑막이 가시설 공법은 어떤 얘기를 하죠?
흑막이 가시로 된 변이의 영향 범위부터 평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영향 범위 내에 들어가면 보강을 하고요. 안 하면 안 하잖아요. 자, 지하 수위가 저하된다.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지하 수위 저하에 대한 영향 범위 평가를 해서 그 영향 범위 안에 구조물이 들어가면은 해야 되고요. 안 하면 안 해도 되잖아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러면 모든 공법은 그래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예요? 영향 범위의 평가. 그게 된 다음에 영향 범위 안에 이런 게 있으면 공동을 나눠서 고압 주입하고 저압 주입한다. 이런 게 하고요. 그럼 주입합 주입량 관계가 3페이지에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이거는 뭐냐면 주입 공법을 두 개로 나눠서 쓸 수 있느냐가 핵심이에요. 저압 주입과 고압 분사 주입과 저압 분사 주입에 대한 그거를 두 개를 나눠서 쓰는 게 그게 핵심이죠.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분명히 얘기 드리지만 이거 이번 회차에는 적중을 안 했어요. 아니 그래도 100%가 어디 있어요, 적중률이. 90 몇 프로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이번에는 안 했어요. 근데 실은 다방 클리닉 밴드의 이게 119회차 대비 문제에서는 이걸 다뤘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런 거는 치사하게 그때 했잖아요. 이렇게 안 하고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주입공법 얘기 정도만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법에 대해서 맨 처음에 시험 문제가 나오면 뭐부터 생각해야 된다? 영향범위 평가라니까요. 그거는 공법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그 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판단하고 할까 말까부터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영향범위나의 공동이 존재 안 하면 이건 보강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시험 문제를 이렇게 냈어요. 말뚝 기초로 해가지고 했는데 석회암 공동이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영향범위 평가. 어디서부터 보죠? 얘는요? 얘를 강체로 봐가지고 여기서부터 봐요. 얘가 이 B, 얘가 B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좀 더 깊게 보는 거죠. 이거는 깊은 기초에서, 이거는 얕은 기초에서. 별것도 아니네요. 우리 다 알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제 이런 문제를 맞닥뜨릴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그 풀이 방식은 우리 많이 트레이닝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보세요. 항상 공법에 대해서는요. 먼저 해야 될 게 뭔가부터 생각하세요. 그게 빠지면 안 돼요. 아무리 종류 특징 싸움이라도 먼저 해야 될 게 있잖아요. 뭘 검토를 하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데나 다 그 공법을 넣을 수는 없죠. 그래서 항상 뭘 생각한다? 평가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평가를 할 건가. 자, 이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품질 관리나 안전 관리를 보시잖아요. 그럼 재해가 일어나잖아요. 자, 안전 관리 한번 해볼까요? 재해가 일어난다. 뭐부터 해요? 위험성 평가부터 해요. 고위험군을 발치한다면 거기다가 집중 안전 관리를 할 거거든요. 자, 안전 관리로 갈까요? 안전 관리에서 뭐예요? 가장 품질이 취약한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해요. 품질에 대한 품질 평가를 해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집중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모든 어떤 공학이나 어떤 접근 방법을 보면 뭐부터 해요? 평가가 기본이에요. 그거 한 다음에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십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접근 방법이 중요한 거지 달달달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자, 지금부터 또 10분 쉬었다가 마지막 교시 하겠습니다. 10분 쉴까요? 자, 이거 아까 얘기하신